안녕하세요. 김성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배기의 전산회계 1급 본회차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6월 4일 시행한 이제 전산회계 1급 배기의 본회차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기의 전산회계 1급 시험 역시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또 이제 부분 점수 Q&A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 또 가다반 서비스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러시고 또 시험 역시 뭐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시험 보시나 수고하셨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본회차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구성을 먼저 보면요. 배기의 역시도 회계 원리 8문제, 원가액의 4문제, 부가가치세 3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계산형 문제는 4문제, 이론 서술형 문제는 11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난이도로 본다면 상해에 해당되는 문제가 3문제, 중위 12문제, 하는 뭐 0문제. 근데 난이도는 이제 제가 좀 주관이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판단이 드네요. 자, 보시면 이제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거래의 8요소와 그 예시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분개를 할 수 있으면 되겠죠. 1번은 자산 증가, 자본 증가라 했는데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100만 원 보통 예금에 입금하다. 사실은 뭐 분개를 안 하고 바로 답을 체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차변에는 보통 예금이 증가하겠죠. 1000만 원인데 금액은 생략할게요. 금액을 물어본 건 아니니까. 대변에는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자산 증가, 자본 증가가 맞겠네요. 2번은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인데 마스크 생산에 사용되는 원단 구입 대금 3천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뭐 분개를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이 원단이 원재료로 지금은 해석이 돼요.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했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의 거래가 되겠네요. 3번은 이제 자산 증가, 부채 증가라고 했는데 직원의 주택 구입 자금 1억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대여하다, 도밀려줬다. 차변에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대변은 보통 예금이란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자산 증가, 자산 감소가 되니까 뭐 답이 누구냐? 그러면 답은 3번이 되는 거네요. 3번이 옳지 않은 거죠. 예.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의 거래가 되니까요. 마지막 4번은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란 부채 감소. 대변에는 어음을 발행한 거니까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겠죠. 4번은 부채 감소, 부채 증가의 거래가 맞네요. 그래서 뭐 분개를 하실 수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로 뭐 어렵다라고 말을 하긴 좀 그렇죠. 근데 좀 한 4개 정도는 해야 되니까. 자, 2번 문제는 이제 재고자산 단가 결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물어보는 건 기말재고자산을 물어봤어요. 먼저 수량을 좀 파악해 볼게요. 기초가 없으니까 300개, 100개, 총 300개를 매입을 했고요. 그 중에 150개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150개가 계산되면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밑에 150개가 이제 기말재고를 물어보는데 선입선출법은 먼저 있는 게 먼저 팔린다는 그런 시스템이니까요. 기말재고 계산할 때는 가장 마지막부터 단가를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100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 12월 12일 매입분이 남아 있겠죠. 300원. 그리고 나머지 50개는 그 다음 앞에 매입분인 5월 6일 매입액 2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합계가 기말재고 자산이 돼요. 합계 뭐 계산기 눌러 계산하면 뭐 4만 원이 계산되죠. 기말재고 자산은 4만 원이야. 생각보다 뭐 계산이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중정도 난이도로
제가 이제 체크를 좀 했어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계정 과목. 영업의 비용을 물어봤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항목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있어요?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 게 무슨 손실로 끝난다든지 무슨 차손으로 끝난다든지 아니면 기부금, 이자 비용, 마지막이 기타의 대손상합비가 여기에 속하겠죠.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합비는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합비죠. 반면에 우리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합비는 그러니까 대손상합비는 판관비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영업의 비용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문제에서 보신 개발비는 무형자산, 경상연구개발비는 여기는 판관비, 그리고 송호품비도 판관비가 되겠죠. 자, 외우는 건 아니지만 무형자 손상 차손이 들어가잖아요. 차손. 답이 3번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건 뭐 기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 문제도 볼게요. 자, 다음 중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물어봤네요. 1번 유형자산은 모두 감가상각해야 한다. 이 지문은 틀리죠. 왜냐면 유형자산이라 할지라도 토지, 내용연수가 무한하니까 우리가 감가상각하지 않고요. 아니면 뭐 건설 중인 자산의 경우에 아직 사용 가능한 시점이 아니니까 감가상각하지 않잖아요. 이렇듯 유형자산들 중에서도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들이 존재하죠. 2번은 무형자산 화폐성 자산이다. 제가 2번 지문 때문에 이걸 중이 아니라 상으로 할까도 조금 고민을 했는데 나머지 보기가 쉬워서 그냥 중으로 배치했는데요. 무형자산은 화폐성 자산이 아니라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화폐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금액이 결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혹은 확정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화폐성 자산이 뭐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매출 채권이나 기타 채권 등이 여기 화폐성 자산이 얼마 받을지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재고 자산 혹은 뭐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이런 자산들이 실물 자산이라 그러죠. 이런 실물 자산은 뭐 이렇게 공정 가치가 있고 이렇게 좀 바뀌잖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금액이. 이런 항목들을 비화폐성 자산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3번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무형자산의 경우에 당연히 자산이니까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되겠죠. 답은 4번이겠네요. 옳은 말로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니까요. 예. 답이 되는 게 좀 쉬워서 어찌됐든 제가 중으로 분류했어요. 자, 5번 문제는 좀 난이도 상으로 좀 배치해 놨는데요. 자,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2월 1일 시장성 있는 한국의 주식 100주를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주당 4,200원에 취득하였다. 일단은 단기간 보유할 목적이란 걸 봤을 때 이 주식이 바로 단기 매매 증권이란 걸 캐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 2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단기 매매 증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취득 수수료 중요하죠. 이 취득 수수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2번이 옳은 지문이죠.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 수수료는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다. 옳은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에 대해 물어봤네요. 그래서 이 주식을 100주를 주당 4,300원에 처분하였다.
우리가 이론이니까 사실 붕괴를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을 푸는 팁을 좀 정리하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에 대한 팁을 좀 정리하면 얘는 이렇게 계산하죠. 처분가와 원래 기초 공정가치와의 차이죠. 기초의 페어 밸류와의 차이인데 취득 연도에는 취득 원가죠. 취득 연도 시에는 취득 원가다. 왜냐면 취득 연도는 기초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세팅인데 자 보면 100주를 처분했어요. 처분 주식수가 100주고 처분가가 얼마예요? 4,300원에 처분했고요. 취득가가 얼마냐면 4,200원이죠. 그래서 100원만큼 우리가 처분이익이 나오겠네요. 근데 100주니까 만원만큼 처분이익이 나온다. 이를 통해 우리가 수수료 비용으로 2만원만큼 비용으로 처리하고 처분이익 만원만큼 수익으로 처리하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만원만큼 단기순이익이 감소해요. 그래서 3번과 4번이 이걸 말한 건데 만원만큼 감소한다. 3번 만원 증가한다가 이 문제의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래서 난이도는 뭐 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뭐 에듀윌에서 저와 같이 뭐 잘 정리했다라면 이 문제 정도 충분히 득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드네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래서 부분 점수 Q&A를 통해서 또 많은 질문도 올려주시면서 또 이제 시험 잘 보셨다고 이제 감사하다 이런 그런 얘기도 많이 좀 부분 점수 Q&A를 통해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더 많은 분들이 더 시험에 응시하고 뭐 부분 점수 Q&A 올려주시는 분들이 그 많은 분들 중에 일부일 테니까요. 반드시 좀 좋은 점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어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육 번을 상으로 제가 배치한 이유가 조금 있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중으로 볼 수도 있는 답이 되는 게 조금은 지엽적이라 그래요. 그럼 보시면 자 다음 중 부채를 인식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1번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이거는 부채의 정의를 말하는 거죠.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현재 의무가 있다는 게 부채의 중요한 정의가 되겠죠. 2번은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 2번과 3번이 인식 요건인데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식 요건이 매우 높다죠. 부채니까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3번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이 정의, 2, 3번이 인식 요건. 이게 모두 충족하면 부채가 되는 거잖아요. 4번이 이제 답인데요.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의무가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주석 기재 사항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충당부채가 있죠. 그리고 우발부채가 있죠. 근데 충당부채라는 거는 부채 인식 요건이 충족이 된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부채로 인식하냐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면은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을 하고 반면에 우발부채는 이름에 부채라는 말이 있지만은 인식 요건이 충족이 안 된 거지 일부라도. 자, 예를 들어서 얘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이고요. 주석 공시사항.
이게 조금 지엽적인데 이것도 정리를 해볼게요. 충당 부채의 경우엔 주석에다 공시를 해요. 왜냐하면 이 금액이 어떻게 추정됐고 어떻게 측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어떤 그 계산에 대한 식을 어떤 계산 과정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발 부채 역시도 주석 원칙은 주석에 기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부채는 아닌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주석에는 보여준다고요. 근데 예외가 있거든요. 예외는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요. 근데 예외가 되려면 이 가능성이 아주 낮아야 돼요. 가능성이 아주 낮다라고 하면은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요. 아주 낮은 거니까 뭐 5% 미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석 기재 사항까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은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주석 기재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그리고 주석에는 기재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 답이 4번이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7번은) 이제 자본에 대해 물어본 거죠.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자본이란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 옳은 말이죠. 그래서 자본은 주주 지분이라고도 말하고요. 소유주 지분이라고도 말해요. 즉 자본이 바로 주주의 몫이 된다는 거죠. 자, 2번 배당금 수령이나 청산 시에 주주 간의 권리가 상이한 경우 주주 지분을 구분 표시할 수 있다. 예, 이것도 옳은 말이고요. 그래서 뭐 좀 넓게 해석하면 우리가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고요. 2번 지문은 조금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3번은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자산 및 부채의 측정, 인식에 따라 결정된다. 옳은 말이죠. 자본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산을 계산하고 부채를 계산하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 요거는 우리가 자본이라 한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한 자산은 어떤 거냐? 바로 자산의 북밸류, 장부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의 장부 금액에서 BV라 할게요. 북밸류. 자산의 장부 금액에서 부채의 장부 금액을 차감하면 자본이 나오고요. 자본의 또 다른 이름이 순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순자산 장부 금액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의 크기는 순자산 장부 금액이에요. 자산의 장부 금액에서 부채의 장부 금액을 차감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시가총액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시가총액은 뭐냐? 시가총액은 그 회사의 발행한 주식수에다가 오늘 날짜에 그 주식의 시가 있죠? 주식 시가를 곱한 거. 이게 시가총액이 되니까 당연히 자본의 크기하고는 서로 다르겠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 종목은 뭐냐? 바로 삼성전자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그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400조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뭐 2위는 그때그때 좀 바뀌긴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걸 좀 조사를 해보니까 2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내려가서 이제 현대차 또 이제 시가총액 나오는데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한 80조 정도 돼요. 근데 반면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무려 800조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시가총액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그 다음에 주식수를 발행 주식수 곱하기 주식의 시가를 곱하면 나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본하고는 다르다. 답이 4번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죠.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8번 문제 볼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의 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그래서 보시면 매출 총이익에서 가를 빼니까 영업이익이야. 그러면 가는 바로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는 거죠. 판관비. 우리가 손익계산서 구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뺀 게 영업이익이니까요. 그러니까 판관비가 누구냐 이걸 물어본 거고 첫 번째 영업부 종업원의 급여니까 판관비가 맞죠. 두 번째 상거래 채권의 대손상합비. 이게 대손상합비라고 하는 거죠. 판관비가 맞고요. 세 번째 상거래 채권 외의 대손상합비. 이게 기타의 대손상합비로 영업의 비용이죠. 이자 비용과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 보기에서 그러면 여기 판관비에 해당되는 건 두 개 합쳐서 7만 원이라 답은 1번이 돼요. 계산 문제로 분류했지만은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문제죠. 예. 자, 1번부터 8번이 회계 원리고요. 이제 9번부터 원가 회계 문제 보도록 할게요. 원가 회계 네 문제가 나오죠. 첫 번째, 여기는 계산식을 물어봤는데 이 계산식을 외운다기보단 여러분들이 T박스, T계정에 대해서 그리면서 우리가 문제 푸니까 그 T계정을 연상하면서 답을 도출하면 되겠죠. 먼저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틀리게 나왔네요.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이렇게 되죠. 우리가 누구예요? 제공품 T박스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참고로 단기제품 제조 원가가 단기의 완성품에 대한 원가를 말하죠. 그래서 얘는 기초 제공품, 제공품 T박스 생각해야지.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가산하죠. 이 금액에서 기말 제공품을 차감한 거. 요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겠죠. 자, 직접 재료비는 원재료 계정을 연상하면 되는데요. 기초 원재료에다가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가산하죠. 이게 순매입액이에요. 왜냐면 매입 운임이 있으면 뭐 더하고 뭐 매입 할인 같은 거 빼고 이런 순매입액에서 이제 기말 원재료 빼면 되니까 답은 2번이 맞네요. 3번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에 발생한 원가잖아요. 이 둘이 바뀌었네. 그래서 이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이렇게 계산하겠죠. 직접 재료비에다가 직접 노무비 더하고 제조 간접비 더한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다음 매출원가 물어봤네요. 매출원가는 우리가 제품 계정을 연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죠.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는 거죠. 그리고 기말 제품을 차감하겠죠. 부호가 좀 잘못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10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비교 내용으로 잘못된 것을 물어봤네요. 1번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옳은 말이죠. 이 종합원가 계산이 연속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고요. 2번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를 제조 공정별로 집계한다. 공정별 집계하죠. 3번 개별원가 계산의 원가 보고서를 개별 작업별로 작성한다. 그렇죠.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작성하니까요. 4번은 개별 원가 계산이 사용되는 산업은 정유업, 화학업, 제지업 등이 대표적 아니죠. 개별 원가 계산은 품종은 많아도 돼요.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업종으로 주로 주문 생산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조선업이나 뭐 건설업 아니면 기계 제조업 같은데 개별 원가 계산이 적용이 되겠죠. 뭐 기본적인 비교적인 문제였으니까요. 반면에 정유업이나 화학업, 제지업은 대량 생산하는 업종이니까 종합 원가 계산이 적합하죠.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11번 문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문제인데 평균법이니까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물량티를 그릴까도 했는데요. 여기 기초, 뭐 착수, 기말, 완성을 다 줬어요. 재료비는 공정초,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 별로 특별한 게 별로 없네요. 그래서 두 개 그리면 되겠죠. 재료비, 가공비. 평균법이니까 이제 완성과 기말로만 나누면 되죠. 완성된 건 문제 300개라는 거 알려줬고요. 300개. 자, 기말에 보니까 재료는 공정초에 투입하니까 모든 노력이 다 됐죠. 그래서 200개의 노력이 다 된 거고 가공비는 완성도까지만 노력한 거죠. 200개의 50%. 뭐 기본적인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본다면. 답이 나오죠. 재료비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이 500개고 가공비는 완성품 환산량이 400개가 되더라.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되시겠어요? 예. 어, 12번 문제는 이게 상으로 좀 배치했는데 그 이유가 좀 있어요. 보니까 다음 중 보조 부분의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부니까 직접 단계 상호 배분법이 나올 건데 한번 볼게요. 2번을 먼저 볼까요? 단계 배분법이 나왔네요.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부하는 방법. 단계 배분법은 1차 배부할 때 보조 부분이 보조 부분한테 배부할 때 1차 배부할 때는 이제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하고 2차 배부할 때는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옳은 말. 3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무시하고 배분하는 방법. 옳은 말이죠.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걸 아예 무시해버리죠. 4번 원가 계산 정확성. 이 순서가 맞죠. 상호, 단계, 직접 배분법 순위 맞겠죠. 일반적으로. 그 답이 이것만 봐도 1번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이거 맞는 말인데 배부한다. 여기가 맞는데 사전에 배부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사전에 하는 방법이 아니죠. 사전에 하는 방법이 우리가 배운 걸로는 바로 정상 원가 계산의 예정 배부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정상 원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1번인데 이 표현 자체가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이 6월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어제 시험 봤어요. 6월 4일 날 시험을 보고 6월 5일 날 제가 지금 현재 이론 기출문제 이 해설 강의를 촬영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4번이 이의 신청 가능해요. 혹시 이거 틀리신 분은 이의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맞는데 왜 이의 신청이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단계와 직접의 관계예요. 만약에 이럴 수가 있거든요. 단계 배분법에 우선순위 배부
그러니까 단계 배분법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왜곡이 될 수 있어. 그 우선순위가 왜곡이 된다라고 하면 이 단계 배분법이 직접 배분법보다 못한 결론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등호가 여기는 맞는데 얘와 이 상호가 정확한 건 맞는데 단계가 항상 직접 배분법보다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한번 얘 4번도 답이 될 수 있거든요. 중복답. 그래서 이의 신청 요거 틀리신 분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단계 배분법이 항상 직접 배분법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표현할 순 없다는 얘기죠. 단계 배분법의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되었다라고 가정한다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의 신청해 주세요. 예. 못해도 수요일 정도에는 강좌가 올라오니까 그걸 통해서 이의 신청해 주세요. 자, 부가가치세 문제 볼게요.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건 말을 잘 봐야죠. 면제 대상이 아니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사항을 물어본 거죠. 단 주사업장 총괄 납부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니다. 요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용역의 국외 공급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직수출과 마찬가지죠.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요. 2번 무인 자동 판매기 이용한 재화의 공급에도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있죠. 4번 자, 우리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뭐가 답이냐? 3번이죠. 다른 사업장의 판매 목적으로 반출되는 경우 공급을 의지하는 재화. 이게 판매 목적, 간주 공급의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죠. 우리가 이게 간주 공급 원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지만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죠. 예. 좀 더 나가면 주사업장 총괄이나 아니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면 발급을 안 하는데 이게 아니라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발급을 해야 되겠죠.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하로 봐도 돼요. 하로 설정할 걸 그랬나 봐. 예, 필요적 기재사항 물어본 거니까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공급 연월일이 아니라 작성 연월일이 돼야 되겠죠.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가 아니라 뭐예요? 예,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명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명 또는 명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급 품목은 아니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이 들어가죠.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즉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누구예요? 우리가 작성 연월일, 그리고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 세액이 되겠죠. 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자, 15번 문제. 요도 좀 질문이 있었어요. 부분점수 Q&A 때. 아마 문제를 좀 잘못 읽은 것 같아.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이 아닌 것은? 이 말은 면세가 아니라 면세되는 용역이 아닌 것은 이니까 이건 과세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보기도 보면은 좀 이제 금방 알아요. 왜냐면 은행업에 따른 은행 업무 및 금융용역. 우리가 금융용역 이런 거 면세잖아요. 부가세 구성요소. 그리고 이번 학원이 면세였죠. 주무관청 허가 또는 인가받은 교육용역. 그 다음에 4번 주택 임대용역이 면세잖아요. 3번이 답이죠.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그러니까 KTX, 뭐 SR 이런 거 과세다. 뭐 항공기랑 뭐 똑같은 거죠. 과세다. 그 답이 3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산 회계 1급 102회 본회차의 이론에 대한 해설 강의였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이론에서 한 12개 이상을 항상 득점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합격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무리 없이 12개 이상 득점이 가능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이상 여기까지 우리 해설 강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